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제 식민지배 방식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0년대는 무슨 통치기라고요? 무단 통치기. 요때 중요사항은 그런 거야. 일단 강압적인 통치를 한다. 그걸 위해서 이제 조선 총독의 임명 자격 기억했어요. 조선 총독의 임명 자격을 무관 총독만 임명 가능하게 했어. 무관 총독만 임명 가능하게 했어. 그리고 실제로 무관 총독만 임명하는 거야. 무관은 문관의 반대말. 군인 내지는 군인 출신만 임명하는 거야. 현역 육해군 대장 출신만 임명하는 거야. 강압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도 반드시. 헌병경찰제도. 이때는 보통 경찰이 아니라 무슨 경찰제다? 헌병경찰제. 헌병도 사실은 군인이죠. 자, 그래서 헌병경찰제를 실시해서 강압적으로 어떻게 통치했다. 무관 총독만 임명 가능하게 했다. 헌병경찰제를 실시했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된다. 자, 이게 무단 통치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은요, 토지조사사업 반드시 알아두세요.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는 일제가 무슨 정책을 썼다?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것을 전개했다. 그래서 토지조사사업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정책이야. 그래서 많은 토지가 수탈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대 일제는 무슨 수탈 정책을 쓴 거야? 토지 수탈 정책. 그 다음에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시대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 조선의 농민들이. 그래서 농민들이 몰락한다, 대부분. 그래서 자영농은 줄어들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토지조사 사업의 근본 목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정책과 관련해서는요, 회사령이라는 걸 공포해. 회사령을 공포하고 회사 설립을 복잡하고 까다로운 허가제를 취해. 그거 조쳐놓으시고. 그래서 1910년대에는 회사 설립을 신고주의가 아닌 뭘로 한다? 허가제로 한다. 그게 회사령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복잡하고 까다롭게. 조선인 기업의 설립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거. 그 다음에 1910년대에는 노골적으로 명백히 차별 정책을 했어. 그래서 조선인에게는 일체 기본권을 허용해주지 않았어. 일체 기본권을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일체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 요게 바로 무슨 통치의 실상이다? 무단 통치기.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 하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고 결국은 바뀌었다고. 자, 문화통치는 기만적인 유화정책이라고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바뀐 거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요,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게 했어. 문관 총독도 어떻게? 임명했다가 아니야. 임명 가능하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문관 총독을 한 명도 임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무관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이게 실상이야. 그래서 기만적인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 헌병경찰제도도 바꿔. 표면적으로는 좀 유화된 보통 경찰, 일반 경찰제로 바꾼단 말이야. 보통 경찰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바뀐 거야.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경찰 비용을 3배 이상 증가시켜. 그래서 더욱더 경찰관의 수도 늘리고, 기관의 수도 늘리고, 장비도 늘리고, 그래서 경찰력은 오히려 증가되는 거야. 경찰의 힘은 오히려 증가됐다. 기만적인 유화정책이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에는요, 조선인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선전을 해.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유 자유가 그전에는 일체 부인되는데, 일부 허용이 되는 거야. 일부 허용. 자, 그래서 20년대가 이제 조선인에 의한 언론 출판,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야.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20년에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탄생한 조선 민족계 신문이에요. 그리고 각종 허가를 받는 단체도 이제 나타나는 시기야. 그런데 그럼 이 단체들이 뭐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활동하게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검열 등으로 여전히 탄압을 했다. 치안유지법 등을 만들어서 무슨 법? 치안유지법. 20년대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법률이 치안유지법이야. 이런 걸 통해서 여전히 탄압했다. 기만적인 유화정책이다. 자, 그래서 요게 문화통치의 실상이야. 결론은 기만적인 유화정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으로 간다. 자, 경제정책은요. 자, 경제정책은, 자,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을 했지? 그래서 토지수탈하는 정책을 폈지? 근데 20년대는요, 식량수탈 정책을 핀다. 그게 이제 산미증식계획이야. 자, 그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해 나간 때가 몇 년대다? 1920년대. 이건 무슨 정책 같다? 쌀 증산 정책이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건 무엇을 수탈하는 정책이었다? 식량을 수탈하는 정책이었다. 식량을 수탈하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토지 수탈 정책이 이어서 식량 수탈 정책을 해나가는 데다 당연히 이때 농민들은 또 어렵다. 그래서 농민들이 더욱더 몰락한다. 그리고 식량 사정도 더욱더 악화된다. 왜 그러냐면 이때 산미증식계획 때 쌀이 증산이 되긴 되지만 증산된 액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조선인의 쌀 소비량은 감소합니다. 오히려 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게 더 많아서. 그래서 대신 잡곡 소비량이 늘어나 그걸 먹고 살아야 됐어 이 당시에. 그래서 만주로부터 잡곡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다. 그래서 산미증식계획 그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이게 이제 20년대 경제 식량 수탈 정책입니다. 반드시 그 정도만. 그 다음에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회사령을 폐지 내지는 철폐합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을 간단한 신고주의로 바꿉니다. 10년대에는 회사령을 공포하고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대는 회사령을 폐지하고서 간편한 신고주의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허가제보다 신고주의가 간편하니까 이게 좋은 거다.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이거는 조선인 기업을 위한 건 아니다 절대. 일본인 기업을 위해서 바꾼 거다. 자, 그래서 회사령 폐지. 그 다음에 관세 인하 정책도 합니다. 무슨 정책? 관세 인하 내지는 철폐 이래도 돼. 관세 인하 철폐 정책을 합니다. 요게 몇 년대 경제 정책이다? 20년대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세요. 여기 20년대. 자, 그래서 이제 기만적인 문화 통치에 실상하고 경제 정책을 하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로 갑니다? 민족 말살 정책기로 갑니다. 자, 민족 말살 정책기는 다른 말로 황국식민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일본이 뭐 하는 때라고 그랬지? 전쟁을 하는 때라고 그랬지?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다. 40년대는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 전쟁을 수행해서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에 수탈 동원하는 때고 조선인들의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이야. 그래서 요 하에서 일어난 정책이 바로 뭐다? 민족 말살 정책인데 이걸 한번 들어보셨지? 뭐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는 등 신사참배를 강요한다. 그 다음에 창씨개명 일본식 성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이걸 창씨개명이라 한다. 그 다음에 조선어 사용을 일체 금지해. 조선어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기타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제정해서 암송하게 한다.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등을 강조한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목적이 무슨 정책이라고 이게?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뭐랄까? 병참기지화 정책을 하겠지. 병참기지. 병참기지가 뭐야? 군수물자 생산하는 기지. 병참. 그래서 전쟁, 만주하고 중국에서 막 전쟁을 하니까 조선을 뭘로 만들어버린 거야?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병참기지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3, 40년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물자가 필요했을까? 군수물자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군수공업 위주로 발전시켰겠지. 그래서 군수공업,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거 3, 40년대. 그 다음에 농촌정책이 나온다. 농촌정책. 자, 30년대 시행한 농촌정책이 있어.
남면 북양 정책이 있다. 남면 북양 정책과 그 다음에 농촌 진흥운동이라고 해야 돼. 계몽 이러면 안 돼. 농촌 진흥운동. 요거는 30년대야. 이건 농촌 정책인데 10년대는 토지주소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수탈했고 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식량을 수탈했고 30년대는 요 두 개를 실시하는 건데 남면 북양 정책은 무슨 정책이냐면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북쪽에는 양을 사육하게 하는 정책이에요. 이걸 남면 북양 정책. 이거 면화하고 양을 사육하게 사육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게 다 군수 물자의 원료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건 군수 공업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농촌 계몽이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농촌 진흥운동. 자, 이거는 농민들의 불만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 이렇게 개념을 잡아놔. 자, 30년대 농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단 말이야. 조선 농민들이. 그래서 조선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기만적인 농촌 정책이 뭐다? 농촌 진흥운동. 그래서 그 정도를 줄쳐놓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충 각 시기의 일제 통치 방식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독립운동일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3.1운동의 전기와 어쩌고 나와 있는데, 자, 1910년대 독립운동은 별로 이렇게 물어볼 게 없어요. 그냥 지역별로 좀 나눠 놓으면 되거든. 자, 그래서 줄만 쳐놓으세요. 국내,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그 두 단체 정도 기억하세요. 1910년대에는 지역별로 활동한 단체만 좀 정리하면 돼. 국내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단체가 뭐다? 대한독립의금부하고 대한광복회야. 그거. 그 다음에 북만주. 중강단 줄쳐놔. 중강단. 거기다 대종교라고 써놓으세요. 대종교. 그 다음에 남만주인데 경학사 줄쳐놓으세요. 경학사. 신민회 줄쳐놓으세요. 신민회. 이게 이제 서간도 3원보 지역이야. 서간도 3원보. 해외 기지 건설 운동한 단체가 어떤 단체다? 신민회다. 신민회가 기지로 개척한 단체가,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서간도의 3원보. 그게 남만주에 있는 동네거든. 그래서 거기에 설치했던 자치기구가 경학사야. 학교는 신흥학교야. 그 다음에 연해주에는 대한광복군 정부, 그 정도 줄쳐놓으세요. 대한광복군 정부. 기타, 상하이, 동제사, 신한청년당,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미국은 대한인 국민의 정도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10년대는 그냥 지역과 단체별로 조금 정리해놓으면 그만이고, 3.1운동을 이제 조금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지. 자, 3.1운동. 자, 3.1운동은요, 이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0년대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거든?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다.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다. 그래서 그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 그리고 이제 3.1운동 이전에, 일본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 만세가 먼저 나와. 그걸 28 독립선언이라고 해. 독립선언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본에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운동이 뭐다? 3.1운동.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3.1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운동이었겠느냐? 평화적인 만세 시위 운동이다. 평화적인 만세 시위 운동이었다. 자,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와 28 독립선언 등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민족주의 계열에 걔네들을 민족대표라고 한다. 민족대표 33인. 기미독립선언서에 사인한 사람들.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들이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란 어떤 운동을 주도한 세력을 말한다? 3.1운동을 주도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가담을 했겠지. 그리고 이 민족대표 33안의 성향은요, 주로 종교계 인물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주도했고, 결국은 얘네들이 중심이 되어서 평화적인 만세 시위가 열렸다고. 그게 이제 3.1운동입니다. 근데 3.1운동의 전개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단계, 여기 나와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점화 단계라고 하는 거야. 점화 단계란, 이 운동을 계획해서
이제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만세 시위에 불을 붙이는 단계, 1단계. 그 단계에서는 얘네들이 주도한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확대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2단계야. 이때는 이제 도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도시근로자, 청년, 교사, 지식인층, 상인층 이런 사람들이 가담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 농촌까지 확대되더라고. 그래서 농촌으로까지 확대되는 게 3단계야. 당연히 농민들이 적극 가담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국내에서만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아. 해외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단계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소수 일부 계층이 주도 계획했을 수 있지만 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계층이 참가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독립에는 실패한다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나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해서 이제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일을 해가지고요. 일본의 통치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맞죠? 무단에서 문화 통치로.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뭐다? 3.1운동. 자, 그 다음에 이 운동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아시아 여러 나라가 우리와 비슷하게 강대국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중국과 인도 등 우리나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세계 약소 국가들에서 민족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도 해.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게 중국의 오사운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간디의 민족운동, 이런 것들도 다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정도를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게 3.1운동의 개요입니다.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하나 정리해 놔야 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이것도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정부가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였습니다. 그게 일제강점기 동안 이제 전 조선을 대표하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지.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줄만 쳐놓으세요. 그냥 군자금 모집 거기에다가는 연통제, 애국공채 발행 그거 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연통제는 별표 쳐놔. 이거는 국내에도, 이건 뭐냐면 비밀 연락망이라고 하면 돼.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와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 조직된 비밀 연락망을 뭐라 그런다? 연통제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반드시. 그 다음에 이륙양행 백산상에는 줄만. 자, 그 다음에 외교활동 있죠? 자, 소련에다가는 이동휘라고 써놓으세요. 소련 정부하고 외교활동을 벌인 사람은 이동이라는 사람이 있어. 다음에 미국 줄쳐놓고 이승만 줄쳐놓으세요. 주로 미국에서 활동한 사람은 이승만이야. 다음에 파리 줄쳐놓으세요. 독립청원서 제출 김규식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인물이라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로 외교활동을 했는데 소련과 외교활동을 한 사람 누구? 이동희. 미국에서 주로 외교활동에 주력했던 사람 누구? 이승만. 이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야. 임종 초대 대통령. 자, 그 다음에 파리 강화위에 파견되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야? 김규식.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은 보고 신문, 독립신문 줄쳐놓으세요. 독립신문. 그 다음에 사료편찬소 줄쳐놓으세요.
이건 역사 연구한 거야. 그래서 줄쳐놓은 것만 계속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는요, 국민대표회의 줄쳐놓으세요. 국민대표회의.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좀 내부 분열이 심했어. 이 당시에는 사회주의자들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간의 이념적 대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노선이라고 있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독립을 쟁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그걸 무장투쟁 노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실력을 양성한 다음에 독립하자. 그건 실력 양성 노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강대국과 외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보자. 이건 외교 독립 노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임시정부 안에 그런 노선이 다 혼합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점차 외교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좀 강했다고요. 그래서 누가 불만을 가졌을까? 무장투쟁 노선자들이 불만을 가졌어. 그래서 무장투쟁 노선자들이 이 회의를 열자고 요구합니다. 대표인 사람이 신채호야, 신채호. 이 회의가 뭡니다? 국민대표회의. 그래서 열린 게 국민대표회의야. 자, 국민대표회의는 뭐냐? 결국은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 노선에 대한 방향 정립을 다시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이때 모였는데 크게는 두 세력이 갈등을 빚었어. 방향성 상실, 그것만 쫓아놓으세요. 창조파하고 개조파. 창조파는 이제 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를 불신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는 쪽이야. 그 창조파. 창조파는 주로 무장투쟁 노선자들이야. 개조파는 현 임시정부를 계속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자라는 식이야. 이건 주로 외교 독립 노선 내지는 실력 양성 노선 계열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대립을 했는데 결국은 합의를 보지 못해. 그래서 결렬된다고. 그래서 결렬된 다음에 여기에 불만을 가졌던 창조파, 무장투쟁 노선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배경은 좀 분열이 심화돼서 개최된 회의고, 이게 결렬된 이후에 많은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임정을 떠나면서 임정이 좀 침체를 맞는 사건이기도 했다. 자,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주 나오는 거 아닌데, 국민대표회의라는 정도만 알아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양성운동 해가지고 몇 가지를 정리해놔야 되는데, 실력 양성운동은, 대표적으로 일제시대에도 무슨 운동이 전개됐다? 실력 양성운동이 전개됐다. 그래서 실력 양성운동의 대표적인 거,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물산 장려 운동. 그 다음에 문맹 퇴치운동. 그래서 실력 양성,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지. 그래서 교육, 경제 자립, 문화, 교육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자.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쉽게 말하면 대학 설립운동이야. 자, 그래서 1920년대 초반에 조선인들이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설립해서 조선인들도 교등교육을 받자라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개념을 알아두세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은 뭐냐면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야. 국산품 애용운동. 일제시대에 일본인 기업이 한반도의 공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당시에. 조선인 기업은 별 볼 일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인 기업의 물건을 많이 팔아줘야 조선인 기업이 성장할 것이고, 그래야만 경제 자립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국산품 애용하자, 일본 상품 배격하자, 이런 용어가 나왔어. 먹자, 입자, 쓰자, 조선 사람 것을, 조선 것을 하면 뭐야? 물산장려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은, 이거는 일제시대 때도 농촌의 대다수가 글자 자체를 못 읽는 문맹자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문맹률이 높았다고. 그래서 농촌 사회에 한글을 보급해서 문맹을 퇴치하자라는 운동. 그게 바로 문맹퇴치 운동이야.
크게 보면 농촌 계몽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문자 보급 운동이야. 문자 보급 운동. 한글 보급 운동 이래도 돼요. 이거는 조선일보가 주도했는데 구호가 있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분화로드 운동이야. 분화로드, 분화. 이건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 말이야. 민중 속으로 가자. 이건 동아일보가 주도한 운동인데 이것도 구호가 있어. 가르치자, 배우자, 다 함께 분화로드. 그래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 그 다음에 가르치자, 배우자, 다 함께라는 구호와 함께 전개된 운동이 뭐다? 문맹퇴치 운동이라고요.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가장 대표적인 일제시대 때 무슨 성격을 띠고 있는 실력 양성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민족 운동이다. 기억하십시오. 실력 양성 운동은 주로 어떤 세력이 주도하는 거냐면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운동이야. 민족주의. 그래서 그 세 개 정도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반면에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는 거거든. 일제시대 때 특히 20년대부터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애들 아니야. 그래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적 대립이 좀 심했던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전개한 운동이 있어. 그게 바로 대표적인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야. 그래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그래서 일제시대에 무슨 운동도 활성화되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다. 당연히 이거는 농민노동운동인데 농민들은 일제 탄압으로 피해를 입었다. 10년대부터. 그래서 20년대부터 소작쟁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야. 소작쟁이.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조선의 노동자들이 일본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더라. 임금도 적게 받고 근로시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불만을 갖고 20년대부터 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더라. 쟁이가 스트라이크니까 노동쟁이. 자, 그래서 소작쟁이, 노동쟁이. 요게 바로 농민운동, 노동운동이라는 얘기죠. 일제시대에 무슨 운동도 있었다? 이것도 있었다. 그래서 20년대부터야. 이 운동은 주로 2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30년대 최고조의 최절정에 이르는 운동이야. 그리고 이거는 주로 누가 뒤에서 주도했다?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갈등이 좀 이념적 갈등이 심했잖아. 근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두 세력이 힘이 분산되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운동도 일어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좀 뭉치자. 그걸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해.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은 민족유일의 당을 만들자라는 거야. 결론은 합치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통합운동의 성격을 띄었다. 그래서 좌우합작. 무슨 뜻이냐면 좌는 사회주의 세력이야. 우는 민족주의 세력이야. 그래서 좌우합작에 의한 운동과 단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나오는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합쳤다라는 거 무슨 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야? 민족유일당 운동.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야. 60만세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신간회라는 단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우회라는 단체, 요 세 단체, 요 두 단체하고 요거. 그래서 일제시대 때 무슨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2의 만세운동이야. 3.1운동 이후에 제2의 만세운동, 60만세운동, 1926년에 요거는 무슨 성격을 띄었냐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해서 추진한 거야. 그래서 좌우 합자, 제2의 만세운동을 뭐라 그런다고? 60만세운동. 그 다음에 신간회하고 근우회. 신간회는 별표 쳐놔야 돼. 일제시대 최대 민족운동단체인데 이 단체가 바로 어떤 성격을 띄었다? 좌우합작. 사회주의 플러스 민족세력이 연대해서 만든 단체. 이것도 좌우합작인데 이건 여성단체. 그래서 일제시대 때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다? 근우회. 자, 그래서 이 세 개 단체는 좀 반드시 알아두시면 된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정리해둬야 될 것 같으면 학생운동을 정리해놔야 돼. 학생운동도 필요 없고 뭐냐 학생운동인데 가장 대표적인 건 광주 학생운동 하나 기억하세요. 광주 학생운동.
이건 이제 1929년인데, 이게 이제, 학교 가는 통학 열차 내에서 한일 학생 간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 근데 사소한 충돌에서 시작한 운동이 3.1 운동 이후,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확대된 운동이야.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관식이지.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으로 확대된 운동은 뭐다? 광주 학생 운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지저분한 깍두기 같은 것들. 자, 조선시대 백정이 있지? 조선시대 백정이 있는데, 조선시대 백정은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이지만, 조선시대 백정은 도살업. 그런데 얘네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았어. 일제시대에 와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어. 그래서 백정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자라는 백정들이 주도한 운동이 나와. 그걸 형평운동이라고 해. 그래서 형평운동. 그거를 주도한 단체가 조선형평사라는 단체야. 그래서 일제시대 때 백정들이 전개한 신분차별, 철폐운동,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운동, 신분상승운동을 뭐라 그런다? 형평운동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개념을. 그 다음에 소년운동. 어린이날. 5월은 푸르구나. 맞지? 어린이날 제정하고 소년이라는 잡지 가능하고. 어린이날 제정한 사람이 누구죠? 방정환 맞죠? 방정환. 천도교야. 천도교. 그래서 일제시대 때 천도교라는 종교단체가 무슨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소년운동, 어린이날, 소년. 그 정도야. 자, 그래서 이제, 국내 독립운동, 요 정도, 해외는 요 대한민국 위정부 하나 하고서, 일단 국내부터 먼저 일단 정리한 건데, 중요한 거, 요거 3개. 그 다음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60만세 운동, 신간의 근후회, 그 다음에 형평운동, 소년운동, 요 정도, 광주학생운동, 요 정도의 개념 정도는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해외 무장투쟁운동을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